어디 가는 거야? 영민 씨가 물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였어요. 아내 수연 씨가 옷장 깊은 곳에서 꺼낸 듯한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응, 봉사활동 가요. 요새 시작했잖아요. 수연 씨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소 쓰지도 않던 가죽 가방을 들더니 혼자 작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민 씨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던 여자 같았달까요? 영민 씨와 수연 씨는 결혼 생활 30년째입니다. 서로의 습관도, 좋아하는 음식도, 심지어 말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게 되는 시간이지요. 영민 씨에게 아내는 곁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직을 몇 년 앞둔 50대 중반, 이제 곧 다가올 노후를 아내와 조용히 보낼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석 달쯤 전부터였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했지만 영민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봉사를 하러 가는데 저렇게 차려입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믿어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의심한다는 게 우습기도 했고요. 그런데 영민 씨의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너 며느리 요새 이상하지 않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영민 씨를 조용히 불러 세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렇게 꾸미고 나가는 게 정상이냐? 봉사활동을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독했지만 영민 씨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민 씨는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주말만 되면 신경이 곤두섰고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고 그 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바닥에 펄럭 떨어졌습니다. 영민 씨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그 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장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영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주말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30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영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로. 영수증에 적힌 곳은 강남의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그 작은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간다는 사람이 명품 매장 영수증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 왔습니다. 수연 씨는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영민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차 키를 먼저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보다 10분쯤 앞서서요. 영민 씨는 차 안에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아내가 정말 봉사활동을 가는 거였기를 바랐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택시를 탔고 영민 씨는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테헤란로를 지나고 강남의 화려한 거리들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아내가 내린 곳은 영민 씨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타워 팰리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강남 최고급 아파트였지요. 영민 씨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택시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더니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아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잘 차려입은 정장에 여유로운 걸음걸이.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가 가볍게 인사를 하더니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영민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가 멍멍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차에 타는 모습,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는 타워 팰리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민 씨는 차마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더니 이게 봉사활동이란 말인가.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조금 전 그 검은색 차가 다시 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아까 그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워 팰리스 안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이었지요. 영민 씨는 본능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는 고급 레스토랑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명품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허름한 상가 건물 앞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내렸습니다. 영민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타워 팰리스에 남겨두고 온 줄 알았던 아내가 그 차에서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민 씨는 차 안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 멀리 주차장 입구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이 나누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영민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뭔가 서류 봉투 같은 걸 건네주었거든요. 아내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듯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차에 올라탔고 아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민 씨는 차마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내와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택시를 잡아타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영민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영민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혼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아깝기도 했지만 이렇게 속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영민 씨는 아내의 외출복 코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양심이 찔렸지만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는 영수증 한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영민 씨는 그걸 펴서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천만 원. 은행 인출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평범한 주부인 아내가 어디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영민 씨는 아내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생활비 통장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명품 영수증, 2천만 원 인출, 그리고 강남의 부유한 남자. 영민 씨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결론만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에게서 돈을 받은 거라고요. 영민 씨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라면 자신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민 씨는 어머니 앞에 영수증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명품 매장 영수증, 은행 인출 영수증,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영민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 사실을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당장 그 여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해. 시어머니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길 바랐는데 돌아온 건 며느리를 내쫓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가문의 체면, 집안의 명예.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영민 씨는 아내가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식탁 위에 증거들을 늘어놓았어요. 명품 매장 영수증, 2천만 원 인출 내역, 그리고 이혼 서류까지. 손이 떨렸지만 영민 씨는 참았습니다. 수연 씨, 이게 뭡니까? 영민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나한테 할 말이 없습니까? 수연 씨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말 좀 해보시오. 영민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요? 타워 팰리스에서 2천만 원씩 받는 게 봉사활동이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나온 말은 영민 씨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오해예요.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다니요. 오해라니요. 영민 씨에게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제야 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우리 집안 체면을 어디까지 깎아내릴 작정이냐? 수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한 말과 남편의 차가운 눈빛 사이에서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의 손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명함 한 장이었어요. 눈물에 젖어 바닥에 떨어진 그 명함을 시어머니가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명함에는 H재단 윤정우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H재단이라면 시어머니도 아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본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H재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저런 분과 무슨 관계냐?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이제는 저런 높은 사람까지 건드린 게냐? 시어머니는 흥분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도 모르는 재벌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질투심이 일었어요. 평소에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한계 분수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천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영민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미어졌지만 어머니를 말릴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로 남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정말 자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수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갈게요. 당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 씨는 더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한 말과 남편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며 며느리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영민 씨는 아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이기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쫓겨나듯 혼자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의 마음은 시끄러웠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아내가 정말 자신을 배신했을까? 증거는 분명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영민 씨는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내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를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민 씨는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내가 마지막으로 갔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곳에서 영민 씨가 본 것은 타워 팰리스로 가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낯선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차를 세우고 숨을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내 수연 씨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앞에서 봤던 그 세련된 남자가 아니었어요. 수연 씨 옆에 서 있는 사람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입고 오래된 가방을 맨 모습이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았어요. 노인은 수연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 있었고 수연 씨는 허리를 깊이 숙여 그걸 받았습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님께 인사를 올리는 것처럼 정중했어요. 영민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타워 팰리스의 부유한 남자와 낡은 옷의 노인. 아내의 주말은 도대체 몇 겹의 비밀로 쌓여 있는 걸까요? 영민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를 내쫓은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영민 씨가 다가가기도 전에 노인은 택시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수연 씨는 멍하니 노인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어요. 영민 씨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던 순간이었어요. 노인이 탄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류장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민 씨는 본능적으로 그 택시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노인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영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를 아십니까? 노인은 영민 씨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자네가 수연이 남편인가? 자네 회사에서 본 기억이 나는군. 영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알고 있다니요. 그리고 회사에서 봤다는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명함에 적혀 있던 이름. H재단 윤정우 이사장.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의학재단의 수장. 영민 씨의 회사와도 관련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왜 아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영민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을 때 노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김수연 씨의 진짜 과거를 알고 있나? 그 한마디에 영민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 이사장의 질문은 영민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짜 과거라는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 노인이 자신의 오해를 모두 알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윤 이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 내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네. 영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아내가 아직 서서 울고 있었지만 영민 씨는 지금이 진실을 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카페에 앉은 윤 이사장은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네. 그 사고로 아내와 딸을 한순간에 잃었지. 나도 중상을 입어서 살지 못할 거라고 했어. 그때 나를 돌봐준 간호사가 바로 자네 아내 김수연 씨였네. 영민 씨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간호사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수연 씨는 그저 일로만 나를 돌본 게 아니었네. 가족을 잃고 살고 싶지 않았던 나를 친자식처럼 극진히 돌봐주었지.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내 마음까지 일으켜 세워줬네. 윤 이사장은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시 윤 이사장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고독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했어요. 수연 씨는 그런 그에게 사람의 온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수연 씨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네. 그래서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었지. 바로 자네 아내였네. 영민 씨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은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기부 관련 서류와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책임의 가방이었던 겁니다. 화려한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부처 사람들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한 공적인 복장이었던 거죠. 윤 이사장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가 주말마다 그렇게 차려입고 나가는 진짜 이유는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네. 영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이사장의 말이 영민 씨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고귀한 비밀이라니요. 불륜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 이사장은 커피 잔을 들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민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수연 씨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았네. 다만 나처럼 고독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 재산을 돌려주는 재단 일을 맡아주길 바랐지. 수연 씨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걱정했네. 특히 자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 익명으로 모든 걸 처리해왔던 걸세. 아내가 주말마다 사라졌던 이유가 익명 기부와 은밀한 선행을 위해서였다니요. 수연 씨가 타워 팰리스에 간 건 그곳에 있는 H재단 관리 사무실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 운용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들었던 고급 가방은 사치가 아니라 재단 이사장 대리로서 공식 석상에 나갈 때 필요한 의무적인 복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민 씨가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2천만 원 현금 인출 영수증. 그 돈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긴급 의료비 기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여러 봉사단체에 소액으로 나눠서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륜이라 확신했던 모든 조각들이 사실은 아내의 이름 없는 헌신이라는 진실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이사장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아내에게 이 일로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는가?
수연 씨는 자네와 자네,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결백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네. 수연 씨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네. 영민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륜을 의심했던 자신의 옹졸함과 헌신적인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독설 속에 내쫓았던 비겁함에 목이 메었어요. 영민 씨는 카페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었습니다. 아내의 이름 없는 헌신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윤 이사장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영민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수천억 규모의 익명 기부를 대행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바람을 의심하며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던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영민 씨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섰지만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는 간절한 희망을 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민 씨는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우 이사장님과의 만남, 수연 씨가 20년 전부터 지켜온 고귀한 비밀, 그리고 수천억 재단의 익명 기부 대리인이라는 사실까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말도 안 된다, 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오열과 윤 이사장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그녀의 오만함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중시하던 시어머니에게 윤 이사장의 재단이라는 배경은 어떤 가문의 체면보다 강력했으니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윤정우 이사장이 수연 씨의 손을 잡고 서 계셨어요. 이사장은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필요가 없다며 수연 씨를 직접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 이사장의 위험 있는 모습과 옆에 선 며느리 수연 씨의 고결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천박한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윤 이사장과 수연 씨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며느리야, 이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천하고 속 좁은 어미를 용서해다오. 평생 남에게 굽힐 줄 모르던 시어머니의 처절한 사죄였습니다. 수연 씨를 비난했던 가문의 체면이 오히려 수연 씨의 진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영민 씨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문의 명예란 낡은 체면이 아니라 아내의 따뜻한 진심이었다는 거요. 시어머니의 처절한 사죄가 끝난 후 영민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 이사장과 수연 씨 앞에서 다시는 며느리에게 그림자도 보이지 않겠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윤 이사장은 그런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수연 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이사장이 돌아가시고 집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영민 씨는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영민 씨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무릎 꿇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사랑으로 떨렸어요. 수연 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당신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 오해 속에 당신을 내쫓으려 했소. 나는 당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어머니의 독설 속에 비겁하게 숨어버린 못난 남편이었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수연 씨는 남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 대신 따뜻한 용서로 가득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저를 의심한 것보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아팠어요. 저는 여보의 마음이 상할까봐, 가족의 평화가 깨질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수연 씨는 남편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오해는 모두 사라지고 두 사람의 진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영민 씨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귀한 비밀을 평생 지켜주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도 아내의 익명선행에 조용히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민 씨는 그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람 사는 정이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아내의 마음이었다는 거요. 그날 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마치 20년 전 처음 사랑했던 그때처럼요.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